미사일이 온다. 전원 대피하라. 174마리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군사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 작전회의에 돌입했고 중동 전역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긴급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한국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빠져. 논의할 가치도 없어. 고작 아시아 후발주자 따위가 이 전장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의 주인은 미국이었고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72시간 후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산 요격탄은 바닥나 버렸고 그때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산 천공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60발을 쏘아 올렸고 그중 96%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100% 패트리엇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 무기를 만든 나라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마저 제친 건지 이 영상 끝에서 3가지 결정적 장면을 전부 공개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2020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글로벌 무기 거래의 판도를 쥐고 있는 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이었고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방산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분야에서 미국의 패트리엇은 곧 세계 표준이나 다름없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이름을 알린 이래 패트리엇은 전 세계 18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독보적인 위상을 굳혀왔다. 그런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전 세계 점유율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서 한국은 9위권을 맴돌고 있었고 그마저도 훈련기나 소형 함정 같은 틈새 시장에서 올린 실적이 대부분이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각국 안보의 최후 방어선과 직결되는 첨단 무기체계 시장에서 한국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수조 달러를 투자해왔고 러시아의 S-400은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괴물급 성능을 자랑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리즈로 실전 경험까지 쌓아 올린 상태였다. 한국이 이 거인들의 식탁에 수저를 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국이 독자적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건 2001년이었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선진국 대비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핵심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발 초기에는 시험 발사 실패가 반복되며 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국내에서조차 차라리 패트리엇을 더 사오는 게 낫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진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연구를 이어나갔다. 2011년 천궁의 초기형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초기형 천궁은 항공기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진짜 목표인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개발팀은 곧바로 개량 작업에 돌입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 쉽게 말하면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히는 기술을 구현해야 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2016년 3월 한국 개발진은 마침내 실제 탄도미사일 표적을 히트투킬 방식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식은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시험장에서의 성공과 실전에서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실제로 방산 시장에서는 실전 기록, 이른바 배틀 프루븐이 없는 무기는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대규모 계약을 따내기 어려웠다. 패트리엇이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풍부한 실전 기록 때문이었다. 한국의 천궁에는 그런 이력이 단 한 줄도 없었다. 2017년 개량형 천궁2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여전히 미미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천궁 2를 소개할 때 대부분 한국판 패트리엇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 표현에는 미묘한 폄하가 담겨 있었다. 원조가 따로 있는데 아류가 나왔다는 뉘앙스였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이를 악물었지만 실전 기록 없이 이 편견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중동의 문이 열렸다. 2020년대 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방공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산 패트리엇을 추가 도입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천문학적이었고 주문부터 인도까지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렸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까지 넘어야 했다. 러시아의 S-400은 성능은 좋았지만 서방 제재 리스크가 컸고 이스라엘 무기는 아랍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했다.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21년이었다. 그들은 천궁 2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기술 브리핑을 받았다. 성능은 패트리엇에 준하면서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서방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가 빠르다는 점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까지는 쉽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도 실전 검증이 안 된 무기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수차례 현지를 오가며 기술 시연과 설득 작업을 이어나갔다. 2022년 1월 마침내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 2를 10개 포대, 총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리그넥스1이 교전 통제소와 요격 미사일을,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각각 담당하는 한국형 협업 구조로 납품이 결정되었다. 한국 방산업계는 환호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랍에미리트가 돈을 아끼려다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었다. 일부 미국 방산 매체는 천궁 2는 가격이 싼 만큼 성능에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깎아내렸다. 유럽의 한 군사 분석가는 시험장 성적표만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한국이 방산 시장의 조연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주연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다. 양산과 납품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리그넥스1과 한화 계열사 사이에서 납품가와 납기를 둘러싼 내부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구간도 있었다.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서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하나 시스템은 개량형 다기능 레이더 납품을 시작했고 아부다비 남부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첫 번째 포대가 설치되었다. 10개 포대 중 겨우 2개 포대만 배치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완전한 통화 테스트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6년 2월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다.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가 표적으로 지목되었다. 수천 기의 드론과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란의 발사대에 장전되기 시작했다. 세계는 숨을 죽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사령부는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산 방어체계, 그리고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산 천궁2가 함께 방어 임무에 투입되었다. 문제는 천궁2의 2개 포대가 아직 완전한 작전 능력 평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었다. 정상적이라면 추가 테스트와 현지 환경 적응 훈련을 거친 후에 실전 투입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천궁2는 준비가 덜 된 채로 전장에 내던져졌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늘이 불타올랐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졌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적색점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방공 요원들의 손이 떨렸다. 패트리엇이 먼저 불을 뿜었고 이어서 다른 방어 체계들도 요격에 나섰다. 그리고 알다프라 기지의 천궁 두 포대에도 교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시험장이 아닌 진짜 전쟁에서 진짜 적의 미사일을 향해 처음으로 발사 버튼이 눌렸다.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이 세계 방산 역사의 분기점이 될 줄은, 한국을 무시하던 모든 시선이 뒤집어질 줄은, 그 두 개 포대가 쏘아올린 미사일 유격발이 전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술 줄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는 허풍을 떠난 나라가 아니었다.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고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를 갈아온 나라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미사일 부대는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북한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이었다. 자폭 드론 생산 능력도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이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으니 보복의 규모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란은 분노에 불타고 있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서부와 남부의 미사일 기지 수십 곳에서 동시에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다.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 가장 먼저 이 신호를 잡아냈다. 열화상 센서에 수십 개의 여론이 동시에 점등되는 이례적인 패턴이었다. 곧이어 미 중부 사령부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다. 이란이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화력을 한꺼번에 퍼부은 전례 없는 규모의 보복 공격이었다. 첫 번째 파도는 자폭 드론이었다. 수백 기의 샤히드 계열 드론이 이란 영토에서 이륙해 페르시아만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 드론들은 속도가 느린 대신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사용했다. 한 대를 격추해도 10대가 더 날아오는 방식이었다. 방공 레이더에 수백 개의 점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과 같았다.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드는데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그것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방어 측의 딜레마였다. 드론 물결 뒤에 진짜 위협이 숨어 있었다. 이란은 드론을 미끼로 먼저 보내 방공망의 요격탄을 소진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쏟아붓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밖에서 수직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불과 수분에 불과했다. 레이더가 포착한 순간부터 발사 결심, 유도, 충돌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의 자동 계산에 의존해야 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여유가 거의 없는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주요 타격 대상 중 하나였다. 아부다비에는 미군의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었고 두바이는 중동 경제의 심장이었다. 이란의 입장에서 아랍에미리트를 타격하는 것은 미국의 중동 군사 인프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걸프 국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중 효과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로 향한 탄도미사일만 174발이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 8기와 자폭드론 689기가 더해졌다. 한 나라를 향해 동시에 쏟아진 미사일의 양으로는 현대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방공지휘소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쏟아졌다. 레이더 화면에 적색 표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다수의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낙하하는 가운데 저고도에서는 순항미사일이 지형을 따라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드론대가 밀려들고 있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란의 복합 포화 공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공체계도 100% 방어를 장담할 수 없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방공망도 이 정도 규모의 복합 공격을 실전에서 겪어본 적이 없었다. 미국산 패트리엇이 가장 먼저 교전에 들어갔다. 알다프라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가 고고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했다. 쓴한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은 약 370만 달러, 한국 원화로 약 54억 원에 달했다. 하나의 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격추하기 위해서는 보통 2발 이상의 요격탄을 발사해야 했다.
174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으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300발 이상의 요격탄이 필요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하늘에서 불타는 셈이었다. 문제는 그만한 재고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폭증했지만 미국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연간 수백 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의 재고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한 미군 장교는 요격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맨몸으로 미사일을 맞아야 한다고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이람은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다. 미국의 첨단 기술력도 탄약 부족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도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추가 지원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미묘한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방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패트리엇의 요격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란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방어의 빈자리를 메울 무언가가 절실했다. 바로 그 순간 알다프라 기지 남쪽에 배치된 천궁 두 포대에 교전 명령이 내려졌다. 사실 이 두 개 포대의 투입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 아직 완전한 작전 능력 평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아랍에미리트군과의 합동훈련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된 상황이었다. 천궁 2를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체계를 운용해 본 경험은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엇의 요격탄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천궁 2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천궁 2의 다기능 레이더가 가동되었다. 하나 시스템이 제작한 이 레이더는 탐지와 추적, 유도를 단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이었다. 패트리엇은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가 분리되어 있어 운용에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천궁 2는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압축했다.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적 미사일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레이더 화면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뒤섞여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천궁 2의 교전 통제소가 자동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발사 버튼이 눌렸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의 궤적이 사막의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리근 X1이 만든 요격탄은 발사 직후 목표물을 향해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고 초음 속으로 적 미사일을 향해 돌진했다. 히트 튠 방식은 탄두의 폭약을 싣지 않는 대신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적 미사일을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방식이다. 바늘로 바늘을 맞히는 것과 같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술이었다.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공중에서 거대한 화구를 일으키며 산산조각 났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요격도 연달아 성공했다. 천궁 둘의 교전 통제소에서는 긴장 속에서도 체계적인 교전이 이어졌다. 다기능 레이더가 새로운 표적을 탐지할 때마다 자동으로 위협 평가가 이루어졌고 가장 위험한 표적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격탄이 할당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초 안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기술진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알고리즘이 실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순항미사일 요격이었다.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8기가 저고도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고 요격 난이도가 극히 높다. 이 임무에 투입된 것은 천궁 2만이었다. 패트리엇이나 다른 방어체계가 아닌 오직 한국산 천궁 2단독으로 8기의 순항미사일을 상대해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8기 전량 격추 100% 요격 성공률이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후 천궁 둘의 교전 기록이 집계되었다. 두 개 포대에서 발사된 요격탄 약 60여 발 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뒤섞인 최악의 복합 공격 상황에서 기록한 수치였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알아차렸다. 수많은 무인기와 변칙 기동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대규모 실전 상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달성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군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써넣은 순간이었다. 96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식 통신사를 통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어 결과를 발표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격추, 자폭드론 689기 중 645기 격추, 순항미사일 8기 전량 격추, 종합 요격 성공률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종합 수치가 아닌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 포함된 개별 체계 중 어떤 것이 가장 높은 성적을 냈느냐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 둘의 구체적인 교전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개 포대에서 발사된 약 6여 발의 요격탄 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천궁 2만 단독 투입되어 8기 전량을 격추했으며 이는 100% 요격 성공률이었다. 이 수치가 공개되자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이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산 무기가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숫자가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실전 요격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시험장에서의 요격과 실전에서의 요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시험 발사에서는 표적의 궤적과 속도를 사전에 알고 있고 전자전 방해도 없으며 기상 조건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지 알 수 없고 전자전 교란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백 개의 표적 중 진짜 위협과 미끼를 순간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시험장과 동일한 수준의 명중률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져 왔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실전 요격률에 관한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육군은 패트리엇의 요격 성공률이 80%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미 의회 조사에서 실제 성공률은 훨씬 낮았다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패트리엇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한 공식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유용원 의원이 실전 명중률 96%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패트리엇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천궁2가 처한 조건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는 10개 포대 중 겨우 2개 포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아직 납품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배치된 2개 포대마저 완전한 작전 능력 평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 투입된 것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추가 테스트와 현지 환경 적응 훈련을 수개월 더 거친 후에야 실전 투입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96%라는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체계 자체의 기본 성능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의미였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핵심은 천궁 둘의 다기능 레이더였다. 대부분의 방공 체계는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 유도 레이더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대의 장비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반면 천궁2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통합형 다기능 레이더 하나로 탐지, 추적, 유도를 모두 수행한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적 이점이 있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공격 상황에서 이 통합 레이더가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능력이 96%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비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군사 매체들의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분석 기관들은 천궁 둘의 실전 대비를 한국 방산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판 패트리엇이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 저널들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방산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진짜로 뒤흔든 것은 요격 성능이 아니었다. 가격이었다. 2026년 3월 1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서특필한 기사의 핵심은 천궁 쏨의 압도적인 가성비에 관한 것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패트리엇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국 방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으며 한국이 전쟁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방산을 이렇게 크게 다룬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숫자를 비교하면 그 충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패트리엇 팩3 요격탄의 단가는 한 발당 약 370만 달러, 한국 원화로 약 54억 원이었다. 반면 천궁 2의 요격탄 단가는 한 발당 약 110만 달, 한국 원화로 약 15억 원 수준이었다. 정확히 3분의 1 가격이었다. 60발을 발사한 이번 교전에서 천궁 2가 소모한 요격탄의 총 비용은 약 900억 원 수준인 반면 같은 수의 패트리엇 요격탄을 사용했다면 약 3,200억 원 이상이 들었을 것이다. 성능은 패트리엇을 능가하면서 비용은 3분의 1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술렁였다. 가격 차이의 충격은 단순한 단가 비교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면서 방공 미사일의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적국이 보유한 고가의 미사일 몇 발을 막아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수백 기의 저가 드론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54억 원짜리 패트리엇 요격탄을 소모해야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비대칭 전쟁 환경에서 54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15억 원짜리 미사일로 동일한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 자체의 차이를 의미했다. 납기 속도에서도 천궁2는 패트리엇을 압도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계약 체결 후 실제 납품까지 최소 4년에서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패트리엇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이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었다. 나라의 안보가 당장 위협받고 있는데 무기가 도착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반면 한국 방산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확충하며 납기를 대폭 단축하고 있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그 넥스원, 한화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분업 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면서 패트리엇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천궁2는 더 이상 패트리엇의 저렴한 대체품이 아니라 패트리엇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전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경쟁자라는 것이었다. 가격은 3분의 1, 실전 요격률은 동등하거나 더 높고 납기는 훨씬 빠르다. 방산 시장에서 이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무기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증권사들은 일제히 보고서를 내놓으며 천궁2는 고가이면서 공급 제약이 큰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한 보완제를 넘어 대체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 방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리 시험장에서 완벽한 성적을 내도 실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무기와 그렇지 않은 무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각국군 수뇌부가 수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할 때 실전 기록은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패트리엇이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풍부한 실전 기록이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천궁2는 이 관문을 단번에 돌파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쏘아 올린 60여 발의 요격탄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소식이 퍼지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무기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방공 미사일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S-400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 전력을 집중하느라 수출 여력이 줄어든 상태였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었다. 한국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사흘 만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한국을 향해 긴급 연락을 취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천궁 2를 더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요청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8개 포대의 납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이었다. 이란의 공격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 2개 포대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전에는 정해진 납기에 맞춰 천천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리트가 실전을 겪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쉽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에 납품해야 할 물량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공급해야 하는 계약 물량이 이미 잡혀 있었다. 한국군 자체 배치 물량도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한창인 중동 지역으로 대형 무기 체계를 수송하는 것 자체가 물류적으로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다. 포대 단위의 조기 납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답변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곧바로 2번째 요청을 보내왔다. 포대를 통째로 보내줄 수 없다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요격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60여 발을 발사한 2개 포대의 탄약고가 텅 비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사일이 없으면 포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30발 이상의 요격탄을 긴급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움직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격탄 조기 수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긴급 공급이 승인되었다. 경상북도 구미의 산업단지에서 새로 제조된 천궁 2 요격탄이 포장을 마치고 대구 국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가 대구에 착륙했고 요격탄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향했다. 전시 긴급 군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한국 영토 밖의 실제 전쟁터에서 소모되고 그 전쟁터에서 추가 물량을 긴급 요청받아 수송하는 상황은 한국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구미의 공장에서 찍어낸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현실이 한국 방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아랍에미리트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전쟁의 포화가 걷히기도 전에 중동 전역에서 천궁 2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개 브리핑에서 천궁 2에 대한 문의가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걸프 협력회의 소속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 국가로서는 방공체계 확충이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은 이미 2023년 11월에 체결된 상태였다. 규모는 약 32억 달러, 한국 원화로 4조 2천억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산 패트리엇에 의존해 왔지만 예멘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면서 방공체계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천궁 2의 가성비와 빠른 납기가 사우디를 움직인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번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사우디 측에서도 납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은 이미 성사되었지만 실전 검증이 완료된 지금 그 계약의 가치는 몇 배로 뛰었다. 이라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2024년 9월에 체결된 이라크와의 천궁 2 수출 계약 규모는 약 28달러, 한국 원화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라크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 미사일의 파괴력을 눈앞에서 확인한 이라크로서는 천궁 2의 조기 도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었다. 리그넥스1과 한화 계열사 사이의 납품가 및 납기 협의가 방위사업청의 중재로 마무리되면서 이라크향 납품도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세 나라의 계약 금액만 합산해도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천궁 2 하나의 무기체계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향후 추가 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물량까지 더하면 실제 매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단일 무기 체계가 이 정도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은 전례가 없었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닌 무기가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다. 천궁 2의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는 리그넥스1의 주가는
3월 3일 장중 84만 4천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1원까지 상향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의 주가도 동반 급등했다. 특히 하나그룹은 방산 계열사들의 주가 폭등에 힘입어 전체 시가총액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그룹 시가총액 4위로 뛰어올랐다. 전쟁이 한국 기업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방산 빅사로 불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리그넥스원, 현대로템의 합산 수주 잔액은 이미 100조 원을 돌파한 상태였다. 증권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수록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사일 등 대공방어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납기는 빠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납기의 장점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수주가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중동 전쟁은 위기가 아닌 기회였고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며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는 모습, 미국의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대신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하는 모습, 세계 최고의 경제 매체가 한국 방산을 한면에 올리는 모습, 한국을 방산 시장의 변두리 국가로 취급하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애와 탐욕이었다. 경애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것이었고 탐욕은 한국의 무기를 하루라도 빨리 손넣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을 비웃던 자들의 입에서 이제 제발 팔아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천궁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관련 무기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천궁2가 패트리엇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보완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던 시대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 공백을 보완해주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세계 군사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천궁2를 명쾌하게 정의했다.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갖춘 중층 방공 체계로서 고가이면서 공급 제약이 큰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었다. 요격 미사일 단가가 패트리엇의 절반 이하 수준이면서 실전에서 패트리엇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 분석에 더할 나위 없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나삼스나 독일의 아이리스티 SLM도 중층 방공 체계이지만 이들은 항공기와 드론, 순항 미사일 요격에 집중되어 있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부족했다. 탄도미사일까지 잡을 수 있는 중층 방공 체계로서 패트리엇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천궁 둘뿐이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있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은 약 3%로 세계 9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천궁 둘의 실전 성공을 기점으로 이 순위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고 여기에 중동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한국 방산의 성장 곡선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시장의 조연이 아니었다. 주연의 자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천궁 둘의 성공이 더욱 빛을 발한 것은 경쟁자들의 추락이 동시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방공 미사일 시장에서 천궁2와 경쟁하는 체계는 크게 네 가지였다. 미국의 패트리엇,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바라크-8, 그리고 유럽의 중거리 방공 체계들이었다. 2026년 초의 중동 전쟁은 이 경쟁자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마치 운명이 한국 편을 든 것처럼 모든 조건이 천궁2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성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트리엇 요격탄이 대량으로 소모된 데 이어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연간 수백 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증산을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당장 내일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나라들에게 3년 후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패트리엇은 최고의 무기였지만 살 수 없는 무기는 없는 무기나 마찬가지였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주둔 중인 사드와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일부 구성품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주 기지의 사드 발사대 6대가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한 뒤 요격탄을 하역했으며 이 요격탄들이 미 수송기에 실려 중동으로 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국 주둔 미군의 방공 자산까지 빼내야 할 만큼 미국의 요격탄 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었다.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필요 앞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러시아의 S-400은 더 처참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포괄적 제재가 이어지면서 S-400의 수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기존 고객국들마저 추가 구매를 꺼리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형 레이더 체계가 이란에서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에 무력하게 뚫렸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첨단 대공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전에서는 종이장처럼 뚫려버린 것이다. 이 소식은 중국산 및 러시아산 방공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직접 교전에 전력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방공 무기의 수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바라크팔은 성능이 준수한 체계였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라고 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다.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일부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무기 거래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심리적, 외교적 장벽이 높았다. 결국 이스라엘 무기는 중동 시장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방공 체계들도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미국의 나삼스와 독일의 아이리스-T SLM은 중층 방공 체계라는 점에서 천궁, 이와 같은 범주에 속했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 체계들은 항공기, 드론, 순항 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 있을 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붓는 상황을 목격한 중동 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을 못 막는 방공체계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다기능 중층 방공체계는 패트리엇과 천궁 이뿐이었다. 그리고 패트리엇은 구할 수 없었다. 모든 경쟁자가 무너지거나 약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천궁 이만이 홀로 서 있었다. 서방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없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이며 납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실전에서 96%의 요격률까지 입증한 무기.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공 체계는 지구상에 천궁 둘밖에 없었다. 한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버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이 한 줄의 문장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독점해온 방산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국을 방산 시장의 변방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다.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에서 쏘아올린 것은 요격탄만이 아니었다. 한국 방산의 위상 자체를 하늘 위로 쏘아올린 것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교훈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지원을 받아 운용한 패트리엇 체계의 요격률은 초기 30%대에서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앞에서 한 자릿수까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변칙 기동 미사일 앞에서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궁2가 중동 실전에서 96%라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더욱 극적인 대비 효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시기 다른 전장에서 패트리엇의 성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방공 체계가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 두 전장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비교 결과는 한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천궁 둘의 성공은 한국 방산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다. 천궁 2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드는 다른 무기 체계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았다.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고,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현대 로템의 K2 전차도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었다. 천궁 숨의 실전 성공은 이 모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채워 넣은 셈이었다. 한국은 이제 육해공 전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종합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일시적인 반짝 특수로 보지 않았다.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전의 양상이 대규모 복합 공격으로 변하면서 소수의 고가 무기보다는 적정 성능의 대량 방공 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무기가 바로 천궁이었다. 패트리어 수준의 성능을 3분의 1 가격에, 그것도 빠르게 대량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천궁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천궁 1을 뛰어넘는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천궁 1을 기반으로 한 3세대 개량형, 이른바 천궁 3의 개발 사업이 본격 가동 중이었다. 총 사업비 2조 8,3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35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요격고도의 확장이었다. 천궁 2의 최대 요격고도가 15km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천궁 3는 50km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요격고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른 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천궁 3만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른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의 개발도 완료한 상태였다. 고도 40km에서 60km 사이의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이 체계는 미국의 사드에 대응하는 한국 독자 개발 무기였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으며 2027년에는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산하에 전담 운용 부대가 창설될 계획이었다. 천궁 2가 실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장거리 체계의 수출 가능성 엔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천궁 2의 실전 성과가 확인되면서 장거리 방공망 수출 논의도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 한두 종이 아니었다.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드론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위협을 촘촘하게 막아내는 다층 방공체계 전체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었다. 저고도는 천궁 1과 천궁 2가, 중고도는 천궁 3가, 고고도는 장거리 체계가 담당하는 삼중 그물이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해상 요교사일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모든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완전한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이 다층 방공체계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미사일 한 종류가 아니라 자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줄 종합 방공 솔루션이었다. 미국에서 고고도 체계를 사고, 유럽에서 중고도 체계를 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저고도 체계를 사서 짝입기 하는 것보다 한 나라에서 모든 층위의 방공 체계를 일괄 도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운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었다. 한국은 이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번 실전 성공은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다. 2001년 천궁 개발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오면 되는데 왜 직접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까지 독자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 중동 전쟁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방공 자산마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체계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하늘은 미국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비어버릴 수 있었다. 자주 국방의 가치가 이보다 더 선명하게 증명된 적은 없었다.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방산사의 합산 수주 잔액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의미였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다.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후속 군수 지원 수익까지 합치면 실제 경제적 효과는 계약 금액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라였다. 1970년대까지 한국군의 주요 장비는 대부분 미국에서 원조받거나 구매한 것이었다. 자체 방산 기술은 거의 전무했고 총과 탄약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실전 요격률을 기록하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한국 기술자들과 군인들, 방산업체 종사자들이 수십 년간 이를 악물고 달려온 결과였다. 그 누구도 선물로 준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섰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상대국과 장기적인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과 같았다.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탄약 재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출국에 의존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천궁 2를 도입했다는 것은 이 나라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였다.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함청난 이점이었다. 2026년 3월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다. 반도체와 자동차, K-팝만으로 알려졌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을 무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한국의 무기를 사고 싶다는 요청이 채우고 있었다. 12조 원이 넘는 중동 수출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천궁 2가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한국 따위라고 비웃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세계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만든 미사일 60여 발이 중동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96%라는 숫자로 세상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비웃음은 경외로 바뀌었고 무시는 존경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는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쾌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